예, 지금부터는 11월로 넘어가는 주간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주요 일정들 한번 챙겨봐 주시죠. 네, 10월 30일은 미국 10월 댈러스 여는 제조업 지수가 발표될 예정이고요. 10월 31일은 중국 10월 국가통계국에서 발표하는 종합 PMI가 나오게 될 예정입니다. 유로존에서는 10월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될 예정이고 미국에서는 10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됩니다. 11월 1일은 이제 한국의 10월달 수출입 데이터가 나오게 되고요. 미국에서는 10월 ADP 민간 고용 지표 그리고 미국의 9월 졸트라고 이제 구인 구직 지표가 각각 발표될 예정입니다. 또 미국에서 10월 ISM 제조 PMI도 발표될 예정이고요. 같은 날 FOMC도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11월 2일은 그 미국의 9월달 내구재 수주 데이터가 나오게 될 예정이고요. 11월 3일은 미국의 10월 고용보고서가 나오게 될 예정이고 또 같은 날 미국의 10월 ISM 이번엔 서비스업 PMI 지표가 나올 예정입니다. 예, 이번 주에 주목할 증시 변수들 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죠. 역시 이번 주에는 가장 관심이 FOMC겠죠. 예. 예. 그래서 FOMC에서 역시 연준 의장의 어떤 발언, 사실 대부분 금리 동결 쪽으로 보고 있어서 이제 발언 수위에 따라서 변동성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국의 수출 데이터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펀더멘탈이라도 좀 좋아야 되거든요. 예. 시장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근데 20일까지 데이터는 굉장히 좋았는데 보통 월말에 수출이 더 늘어나거든요, 보통은. 그래서 이번 좀 좋은 데이터 나오길 한번 기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과 중국에서 각각 제조업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네. 중국의 제조업 PMI, 그 다음 미국에서 ISM 제조업. 아까 이제 일부 시간에도 이게 반도체하고 또 동행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50을 넘어갈 수 있을지 예. 한번 좀 그 수치 지켜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역시 그 미국의 고용 보고서. 예. 근데 이거는 어쨌든 안 좋게 나와야 됩니다. 예, 안 좋게 나와야만 예. 호재가 되기 때문에 예. 아마 또 좋게 나오면 또 금리에 예. 영향을 줘서 어쨌든 고용 지표는 조금 둔화되기를 좀 바라야 되는 좀 그런 모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FOMC는 말씀대로 이제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이 또 네. 어느 쪽으로 향하느냐에 따라서 또 시장이 좀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이번 FOMC에 대한 우리 글로벌 증시의 어떤 예측이나 또는 기대 이런 건 어떻습니까? 근데 사실 지금 이번 11월보다는요 사람들이 12월로 다 넘어가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11월은 왜냐면은 일단 거의 다 동결로 지금 다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고 연준 입장에서도 굳이 11월에 올릴 별 이유가 없거든요. 예. 11월은 큰 이슈는 좀 없이 그냥 넘어갈 것 같고 다만 이제 시장이 원하는 건 그거죠. 연준 의장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진짜 금리 인상을 종지부를 찍는 발언을 해줄지 아니면 또 금리 인하는 또 언제쯤 힌트를 얻고 싶어 하거든요. 연준 의장의 발언은 항상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기로는 경기가 불어져야 인하할 것 같아요. 이분 네. 지금 의견은 그래요. 경기가 좀 크게 꺾여야 된다. 그래야 인하까지 좀 갈 수 있다. 약간 이 뉘앙스로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생각이 아직도 유효한지 경기가 안 불어져도 그냥 데이터가 안정화되고 이렇게만 해도 인하가 가능한지 이것들을 아마 시장은 또 확인해보고 싶겠죠. 그러나 시장에서는 여전히 11월보다는 그냥 12월, 12월로 이미 넘어가 있고 왜냐하면 12월에 점도표가 나오거든요. 예. 점도표랑 또 경제 전망이 또 바뀔 수도 있어요. 이번 11월 FOMC보다는 사실 12월이 좀 중요하고 근데 그 12월에 대한 힌트를 좀 얻을 수 있는 게 11월 FOMC니까 파월 의장 발언. 예. 발언에 조금 힌트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한번 어쨌든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업황은 분명히 나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반도체 대표주들 보면은 썩 좋지가 못한데 SK 하이닉스는 그럭저럭 버티는 셈인데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더 약한 거고 더 부진한 것 같더라고요. 그 이유는 뭘까요? 이거는 이제 두 회사 다 전통 메모리 반도체는 둘 다 안 좋아요. 둘 다 안 좋은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PC나 아니면은 모바일이나 이쪽은 둘 다 대동소이하니까. 네. 근데 이번에 그 삼성전자는 D램 쪽에서 보면 영업이익률로 보면 약간 적자가 났고 SK하이닉스는 흑자 났거든요. 네. SK하이닉스는 영업이익률이 9% 나왔어요. D램이. 네. 그러니까 왜 둘이 이게 다르냐 이거죠. 같은 D램을 하는데 결론은 나왔죠. HBM 때문이죠. 네. HBM은 고마진 상품이거든요. 그건 우리가 이미 아는 상황이라 볼 수 있고 예. 또 다른 변수는 없습니까?
그거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아.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네. 그거 외에는 다른 조건들은 다 똑같거든요. 예. 하이닉스가 D램에서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높게 나오니까 일단 시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또 높게 평가를 했던 것 같고, 그 삼성전자가 또 약간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삼성전자가 좀 추격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수주 소식이 없어요. 예. 이것도 좀 실망했던 것 같아요. 약간의 실망도 있었고, 파운드리도 예. 뭔가 수율 올라오는데 대형 고객사 뭐 했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아직까지는. 예. 그러니까 뭔가 기다렸는데 안 나오니까 이제 그것도 약간 실망을 해서 주가가 좀 부진한 게 아니었나. 뭐 지금 삼성전자로서는 만회할 길이 지금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지, 어느 정도 뭐 방법은 있다고 볼 수도 있는지 상황은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아니 뭐 근데 메모리 3사가 결국 다 같이 하기 때문에 예.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하이닉스 거만 쓸 이유가 없어요. 근데 당연히 지금은 하이닉스 걸 써야죠. 하이닉스가 제일 나으니까. 네. HBM3 지금 거의 나홀로 양산 대량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이닉스 거 쓰고 이제 어느 정도 이들 업체들이 좀 따라와 주면 쓰겠죠. 그래서 저는 시차의 문제다. 예, 문제인데 지금은 하이닉스를 이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예. 당분간은 이 구도가 좀 이어진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최근에 보면은 소부장들, 반도체 소부장들이 대표주보다도 더 하락할 때 보면 더 많이 빠져가지고 상당히 좀 더 부진한 셈인데, 그 이유는 뭘로 봐야 됩니까? 근데 원래 그래요. 이게 뭐 소부장은 항상 삼성이 1% 움직이면 네. 뭐 한 4, 5% 움직이는 게 소부장이 또 특징이니까, 소부장주들은 코스닥에 있잖아요. 대부분. 예. 코스닥이 이들이 뭐 펀더멘털이 좋다고 하더라도요. 이번에 뭐 코스닥이 다 휩쓸려 내려가 버렸잖아요. 반대 매매도 있고. 예. 그러니까 그냥 빠지는 거죠. 예, 꼭 그게 삼성전자 영향뿐만이 아니라 예. 전체 시장이 지금 이렇게 무너지다 보니까 그래서 소부장주들이 더 빠졌고, 근데 꼭 보시면 소부장이라고 해서 다 빠진 건 아니고 한미반도체는 별로 빠지지도 않았어요, 사실. 예. 굉장히 견조했거든요. 주가가 뭐 거의 내려가지도 않았고, 그래서 같은 소부장이어도 확실하게 이제 HBM 효과를 확실히 받는 기업들은 저는 좀 굉장히 견조했다. 다만 이제 전공정주들이 좀 많이 약간 흔들렸죠. 이게 왜냐면 아직 업황이 엄청 좋은 건 아니고, 또 거기다가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투자를 아직까지는 많이 늘릴 생각이 별로 없어요. 예. 이 업황 좋아질 때까지. 그러면 이제 이쪽은 좀 보릿고개가 좀 더, 이거 한 분기 더 이어지는 거 아닐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삼성 하이닉스는 이렇게 감산 더 해버리면요, 좋아져요. 어쨌든 실적은 올라갑니다. 근데 소부장은 안 좋죠. 더 힘든 그 고통을 한 번 더 겪고 가야 되거든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어쨌든 좀 소부장주들이 좀 더 흔들렸다. 그러나 결국엔 방향성은 거의 똑같이 갑니다. 항상 보면 대표주 가면 소부장도 같이 가고, 오를 때 대표주보다 훨씬 또 많이 오르기 때문에 결국엔 저는 시간의 문제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LG 에너지 솔루션 이제 3분기 실적 발표를 계기로 더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말하자면 이제 내년에 전기차 매출이 좀 오히려 둔화 우려가 있다. 이게 이제 배터리 탑재 비율도 이제 둔화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좀 부진했던 것 같은데, 사실 그동안 뭐 8월 이후에 2차 전지가 조정받은 가장 큰 배경이 이 수요 둔화 우려였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이미 반영이 된 것도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반영을 또 새로 하는지 싶어가지고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러면 결국은 업황이 현재로서는 언제 정도 반등할 수 있을 것인지 이렇게 좀 뭐 예측하기도 쉽지가 않은데, 뭐 시장 전망은 어떻습니까? 그때 이제 8월, 9월만 해도 이렇게 이제 약간 전기차 수요도나 이런 이슈는 있었는데, 그게 장기화보다는 네. 좀 일시적이지 않을까, 그런 예상도 좀 있었고, 3분기는 분명히 안 좋지만 그래도 4분기하고 내년 되면 조금씩 3분기보다 나아지지 않을까, 사실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긴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이번에 LG엔솔 실적을 보면서 예상보다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안 좋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내년에 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정도 수준, 그러니까 성장이 좀 크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죠. CATL 제외하고 1등 회사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그 부분들이 실망했고, 또 약세장일 때는 안 좋은 걸 더 많이 반영해요. 뭐 아시겠지만 강세장과 정반대로 가거든요. 조그만 뭐 미스 나면요, 그냥 주가가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급락장이기 때문에 더 이렇게 LG엔솔의 발언에 굉장히 저는 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또 거기다가 이것도 충격이었죠. GM이 2024년 생산 가이던스를 40만 대 생산 계획을 취소시켜 버렸어요. 예. 가이던스 안 준 거죠. 네.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뭐 얼마 할지 우리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불투명해진 거죠.
그러니까 GM에 납품하는 LG엔솔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예상을 못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8, 9월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지금 좀 안 좋은 상황. 예. 결국 근본 원인은 고금리예요. 네. 고금리 충격이 그러니까 올해 7월에 올라갈 때만 해도 다 논리가 그거였잖아요. 2차 전지 고금리랑 상관없다. 네. 왜냐하면 이제 전기차 시장은 성장성이 성장성 크다. 있고 본 금리 거죠. 이상의 성장 나오고 예. 이거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당연히 주가 그만큼 급등을 했던 건데 그게 이제 깨져버린 거죠, 사실은. 거기다가 이렇게 급락을 했어도 주가가 싸지가 않아요. 밸류상으로 보면. 네. 그러다 보니까 순차적으로 계속 좀 매물이 나오면서 이렇게 좀 빠지지 않았나. 거기에 마지막으로 신용 반대 매매까지. 예. 그러니까 악순환이죠. 오를 때는 신용 매매가 들어오면 오를 땐 더 올라가고요. 예. 빠질 땐 반대가 되니까. 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겹쳐서 좀 우리 예상보다는 훨씬 더 지금 좀 많이 빠진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반등의 시점은 언제 정도로 지금 예상할 수 있습니까? 이게 LG엔솔이 어쨌든 내년까지 좀 불투명하다고 했기 때문에 예. 본격적인 반등까지는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할 수밖에 없고 올해 말까지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내년 초에는 좀 괜찮을 거로 보는 게 일단 내년 초에는 수급 부담이 좀 많이 해소돼요. 올해 연말까지는 뭐 아시겠지만 개인들이 뭐 살 요인도 별로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내년에는 또 이런 지금 악재들은 이미 지금 다 반영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내년 하반기부터는 또 현대차도 그렇고 네. 미국에 본격적으로 이제 증설한 게 또 나오기 시작하니까 또 금리도 내년 하반기는 지금보다는 낮아질 거로 많이들 보여요. 왜냐하면 내년 하반기에는 이제 금리 인하 얘기도 나오니까 예. 그럼 그런 것들은 올해 또 이제 연초나 상반기 되면 반영을 또 해나가기 시작하겠죠.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 조작 문제로 해가지고 금감원에서 이제 뭐 검찰로 일단 송치까지 된 상황이고 엔터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마약 문제 이런 게 돌면서 상당히 노이즈가 좀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들도 많이 부진한 상황인데 올 연말까지 시장을 좀 냉정하게 평가하면 어떻습니까? 당분간 쉽지 않은 국면이 이어진다고 봐야 됩니까? 조금 뭐 반전의 기회가 뭐 신락 같은 기회가 한 번쯤 올 수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카카오와 엔터는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엔터는 좀 갑자기 마약 리스크가 터져가지고 예. 가뜩이나 요새 좀 분위기 안 좋았고 또 블랙핑크 재계약도 여전히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네. 뭐냐면 결국 아티스트 문제잖아요 이게. 예. 근데 제일 핵심이 당연히 아티스트니까. 근데 만약에 이제 마약 리스크만 좀 이게 안정화된다면 어느 정도 지금 어쨌든 루머들이 막 확대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케이팝이라는 거는 아티스트가 생명이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노이즈가 생기는 거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 마약 문제는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미지가 완전히 이제 훼손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뭐 다른 사건과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뭐 아무 일 없다면 그러면은 다시 저는 복원된다. 왜냐 펀더멘탈 자체가 아직은 크게 문제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엔터주는 그 부분만 좀 빨리 좀 어떻게 좀 해결이 좀 됐으면 예. 하는 좀 바람이고 다만 카카오는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여전히. 왜냐하면 이거는 카카오가 지금 두 가지 문제인데 펀더멘탈도 지금 안 좋고요. 예. 아시겠죠? 광고 경기가 안 좋고 성장을 보여줘야 되는데 뭐 성장을 지금 보여줄 만한 뭔가가 없죠. 예. 왜냐하면 광고로 보여줘야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 경기 안 좋기 때문에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가 지금 카카오 경영진에 대해서 아무도 신뢰를 안 합니다. 예. 경영진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카카오가 이제 SM 엔터 주가 조작이 이게 엔터까지 또 부담이 되는 요인이 되겠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또 SM 주가에는 또 안 좋게 작용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카카오의 이런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도덕적 해이죠. 네. 이런 부분들은 또 주가 외적으로도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근데 이게 이번만 그런 게 아니라 네. 2년 전에 기억하시잖아요. 스톡옵션 상장하자마자 예. 팔아버리고 문어발식 확장에다가 문어발 확장도 안 한다고 얘기했는데 오히려 더 뭐 늘었잖아요, 저는, 예. 계열사가. 그리고 저희도 항상 얘기했잖아요. 제발 자회사 상장시키지 마라. 예. 더 이상 하지 말라 그러는데 이번에 보면 또 카카오 엔터 상장 이슈도 또 있는 것 같고 계속 상장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예. 흐름들이. 그럼 주주 가치는 계속 훼손돼요. 훼손될 수밖에 없고 또 남궁훈 전 카카오 대표도 주가 15만 원 갈 때까지 스톡옵션 안 하겠다고 했는데 행사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본인은 94억 챙겨버렸어요. 네. 주주들이 분노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펀더멘털은 안 좋은데 경영진 문제가 끝도 없이 지금 불거지니까 누가 이걸 투자하려고 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소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일단 우선순위는
펀더멘탈도 중요하지만 카카오의 신뢰 회복이 먼저라고 봅니다. 아, 그거를 누군가가 총대 메고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일단 카카오는 정말 좀 주가 회복까지는 좀 아직도 가야 될 길이 좀 멀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증시가 이렇게 나쁜 가장 근본 배경은 이제 고금리 부분인데 고금리에서 상대적으로 조금 자유로울 수 있는 이른바 피난처가 있다면은 뭐 어떤 업종 분야 종목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역시 성장주보다는 그거죠. 그 현금 많은 기업. 당연히 그러니까 매년 안정적으로 돈 버는 기업들이 예, 당연히 그 높은 평가 받아요. 그래서 다 고배당주죠. 네. 당연히.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은행 업종, 예, 보험, 통신주 세 개 다 요즘에 셌잖아요. 증시 급락에도 굉장히 견조했었고 또 한 가지가 배당 많이 주는 섹터 중에 교육회사. 교육 업종도 배당 꽤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예. 요새 교육주도 주가가 괜찮았어요, 사실 실제로. 근데 교육도 우리가 금리 높다고 여러분들 뭐 사교육비 줄이진 않잖아요. 거의 그냥 필수제죠, 그냥 필수제로 지출해 버리니까 내가 먹는 거 줄여서라도 내 자식을 예. 교육 시켜야 되니까 예. 이건 줄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금리 영향이 없는 거죠, 사실상. 덜하겠죠. 네, 예. 덜하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요즘에 이런 업종들은 각광받았고 또 한 가지가 뭐 우리 먹는 거를 그렇다고 뭐 비싼 건 덜 먹겠지만 뭐 안 먹을 수는 없으니까 예. 음식료 뭐 이런 식자재 회사들 예. 이런 쪽도 버텼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가치주로 부상하는 게 완성차. 아, 완성차가 옛날에 경기에 민감했는데 이번에는 이 고금리 상황에서도 현대차가 3.8조를 벌어버렸어요. 예. 영업이익 서프라이즈 나왔는데 성장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큰 기대는 안 하고 있지만 네. 돈은 정말 잘 번다. 그래서 배당주로 예. 요즘에 인식이 되잖아요. 그래서 완성차 업종이 또 새롭게 이런 이제 고금리 상황에서 약간 좀 아이러니하긴 한데 어쨌든 지금 피난처로 시장에서는 좀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이제 11월 증시가 시작되는 셈인데요. FOMC 이후에 주목해 볼 만한 업종들이 있다면 어떤 쪽을 볼 수 있겠습니까? 일단 이제 그 11월에 그래도 좀 펀더멘탈이 좀 좋아지는 그런 업종 좀 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11월 봤을 때는 지금 그래도 펀더멘탈 상으로 좀 좋아지는 거는 중국 소비주가 그래도 전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하고 한 7, 8월까지만 해도요. 미국주가 압도적으로 성과 좋은 거 아마 알고 계실 예. 거예요. 이제 미국이 투자 많이 하면서 네. 뭐 2차 전지도 그랬고 전력기기, 뭐 굴삭기 뭐 반도체도 약간 네. 그런 경향이죠. 그쪽이 AI 이제 관련 대부분 있고. 예. 뭐 미국향이었잖아요. 네. 근데 중국향은 반대로 주가가 너무 안 좋았죠, 사실은. 근데 지금은 좀 반대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중국은 더 나쁠 것도 없고 오히려 미국은 좀 꺾이거든요, 조금씩. 근데 중국은 이제 오히려 회복되는 지금 단계에 조금씩 들어가고 있다 보니까 지표들도 이미 회복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 소비주, 뭐 호텔, 카지노, 화장품, 또 요새 임플란트도 좀 올라옵니다. 주가가 조금씩. 그래서 임플란트도 대표적으로 중국에 지금 예. 많이 진출해 있어서 이런 업종들 주가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들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11월에 좀 약간 역발상 측면에서 중국 소비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역시나 반도체도 이미 돌리고 있고 업황 자체는, 그리고 조선업종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번 실적 발표 보니까 내년에 확실히 턴어라운드 좀 할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번 또 그 4분기에는 좀 주가에는 더 반영될 것 같아서 저는 이런 중국 소비주, 반도체, 조선 이런 쪽은 한번 눈여겨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초보 투자자들을 위한 팁 제공 순서로 인블리의 보고서 듣는 시간도 했는데요. 어떤 주제로 준비해 오셨습니까? 네, SK증권의 한승환 연구원님이 안 그래도 이제 오늘 조선주 보고서가 좀 나와서 한번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같은 사이클 속 다른 투자 전략이란 이제 제목의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조선, 여기서 얘기하는 건 조선 기자재 얘기예요. 조선주보다도 기자재 업종을 한번 보자. 그래서 약간 판단 기준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조선 기자재 중에서는 피팅, 본행제, 선박 엔진 요 순서대로 좀 매력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피팅은 이제 관이음새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연결하는 그런 이제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는 글로벌 그 뭐 석유화학 회사들이나 이런 쪽에서 석유나 오일가스 투자, 특히 해양 플랜트 투자가 좀 늘어나거든요. 그런 쪽에서 수혜가 좀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보통 육상에서 원래 이런 이제 시출을 많이 했는데 이제 점점 해양 쪽으로 많이 옮겨간대요. 근데 해양 플랜트로 가면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이런 피팅 회사들이 수혜를 좀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수주가 늘어나서. 그래서 과거에 또 고유가 사이클 시기에 수혜도 받았던 이 피팅 산업은 해양 플랜트 수주가 계속 늘어날 조건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지 않겠냐. 그래서 가장 이 기자재 중에서는 피팅을 좀 가장 주목하자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고, 두 번째는 본행제인데, 본행제는 그 LNG, 예. LNG가 영하 162도로 얼린 거거든요, 가스를. 그럼 이제 액체가 돼요. 그때 열을 차단하는 단열재, 예. 그걸 본행제라고 하거든요. 예. 이제 그걸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LNG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LNG 수요는 꾸준히 늘 수밖에 없다.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나서 유럽이 이제 러시아에서 어차피 못 받기 때문에 계속 배로 받는 수밖에 없고, 이번에 그 현대중공업이 그 카타르에서 예.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갔을 때 그 수주함. 17척인 거나 네네. 아마 수주받은 걸로 알거든요. 그게 LNG 선박이잖아요. 예. 카타르가 대규모로 LNG 이거 LNG 이제 운반선이죠. 운반선이죠. 예. 그런 쪽에 들어가는 기자재가 바로 또 본행제거든요. 예. 이건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이니까 한번 보자는 의견이고, 마지막으로 선박 엔진. 엔진 쪽은 이제 환경 규제 때문에 엔진을 친환경 선박 엔진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 수요가 좀 있을 수 있다. 다만 엔진은 이 세 개 중에 매력이 좀 떨어진대요. 왜냐하면 그 친환경 선박 발주 중에 제일 컸던 게 컨테이너선인데 워낙 많이 발주가 그동안 나와버렸대요. 약간 줄어들 수는 있대요. 아, 이게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동안. 그래서 세 개 중에선 좀 약간 상대적으로 우선순위 떨어질 수 있다. 그렇게 좀 적어줬습니다. 그래서 피팅, 본행제, 엔진순이고, 탑픽은 태광하고 성광밴드. 여기가 이제 피팅 대표 회사들이니까 참고하시고, 관심 종목으로는 그 본행제 회사 중에서는 한국카본하고요, 동성와인텍 이 두 개가 있고, 엔진 회사 중에서는 HSD 엔진 이 기업을 꼽아주셨으니까 한번 조선주뿐만이 아니라 조선 기자재 쪽 한번 보시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중동 전쟁 향배와 또 미국 국채금리 방향에 따라서 증시가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11월 FOMC에서 연말 증시의 큰 방향을 잘 살펴봐야 할 것 같네요. 좋은 쪽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윤블리의 비밀노트 오늘 순서 마칩니다. 임 비서님 수고하셨습니다.